김현정의 뉴스 쇼. 죄악의 역사는 결코 묻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 북과 남, 온결에는 일본의 반인류 범죄 행위에 대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거다.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논평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대화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던 북한이 대신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에 남북의 대화 분위기 진전되는 데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환영이지만 사실 일본 아베 정권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아무래도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활용해서 군사 대국화를 꿈꿔왔던 아베로서는 이 상황이 편치만은 않은 겁니다. 글쎄요, 같은 말,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목소리 내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일본에게는 그렇게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건지 아베 정권에 묻고 싶어지네요.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정봉주의 끝없는 진실 공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미투 폭로가 나온 건데 그 뒤로 전개되는 상황들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시작은 지난 7일이었죠.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하려다가 프레시안의 보도가 나오면서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 2011년 기자 지망생을 호텔로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죠. 이틀 뒤에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프레시안은 당시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고요.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이메일. 네. 예. 어제는요,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 측이 사실관계도 오락가락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 차라리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정봉주 의원을 수행하던, 네. 전 의원을 수행하던 사람의 증언 인터뷰 같은 걸 내놨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렉싱턴 호텔에 그날 정봉주 의원을 데려다 줬다. 그게 사실이다, 증언. 이런 내용이었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은 그날 그 호텔은 간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결국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트위터에 인내의 공소시효는 딱 오늘 하루에 불과하다면서 오늘 검찰에 프레시안 등을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요, 정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복당 심사가 있거든요. 그게 모레인데 그 결과도 주목되네요. 이거는 경찰로 가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진실 공방으로 언론에서만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라. 네. 그렇죠. 다음 포인트 가죠. 네, 4년 연임 개헌안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정부 개헌안에 초안이 나온 거죠. 네. 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했고요. 예,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게 정부 형태인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이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또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0 민주항쟁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고요. 예. 또 이 밖에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또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관련 조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요.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서 정부의 개헌안을 최종 확정하고 그 발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북미 대화 지지한 시진핑, 오늘은 아베입니다. 지금 방북 결과를 설명하러 대통령 특사단이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어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막 이렇게 도느냐고 좀 바빠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끝냈습니다. 예. 시 주석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의 적극 환영 입장을 확인한 정의용 실장, 오늘은 러시아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은요, 어제 일본에 도착했는데 우선 고노다로 외상과 회동을 했고 오늘은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일본은 특히 북핵 미사일 논의에서 소외되는 저펜 패싱, 이 우려가 깊은데
아베 총리가 어떤 발언을 꺼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미 대화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2부에 미국 측 전문가 한 분이 저희가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얘기 그때 담아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포인트 뉴스 마치죠.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공개 편지에서 김 씨는 자신은 어떤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며 협박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을 한 전 정무비서죠. 김지은 씨. 김지은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제였죠. 자필 편지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미투 폭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는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협의회 대표 만나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복주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는 지금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정도 상황이 아닌가 봐요. 일단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 인터뷰 후로는 전혀 못 나가고 있어요, 외출을? 검찰 출석 때 처음 나가신 거고요. 예. 근데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이런 중에 김지은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때 인터뷰 이후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 자필 편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상황이 오죽하면 2차 피해가 오죽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써야겠다 한 이유는 뭘까요? 결심의 계기. 김지은 씨가 자필 편지를 쓰게 된 결심은 결정적으로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걸 보고 매우 힘들어하셨고요.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피해가 이제 있는 걸 보고 편지를 좀 써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부분. 자, 가족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뭔가 대부분 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지금 막 유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부득이하게 제가 좀 옮겨보자면 김지은 씨의 부친 아버지 경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당협위원장이었던 대전의 유지 출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뭔가 김지은 씨가 지금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폭로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우선 가족과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허위고요. 모두 허위라 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여권 없고, 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란 말씀이세요?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협위원장 아니고요? 네, 당원이었던 아닙니다. 적도 없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김지은 씨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편지에도 적혀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네. 전혀 아니란 말씀. 어제 저희가 밤에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김지은 씨한테 확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우선 가족과 관련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는 허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허위이거나 혹은 과장된 정보, 이런 허위 찌라시에 대해서 저희 전국 성폭력상담협의회가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고. 수사 요청? 네네. 법적으로 밝혀내야 된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가 편지에 표현한 거는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 가족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추상적으로 넓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지금 들여다본 건데 전혀 어떤 당의 당원인 적도 없고 특히나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협위원장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허위 정보라고. 모두 다 허위 정보다. 본인과 관련된 부분도 다 허위 지금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있다. 대부분 허위이거나 가장된 정보. 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불가피하게 제가 사실 확인은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사실 확인하고자 쓴 편지니까 돌싱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지금 이혼한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돌아다니는 찌라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도 막 돌아다녀요. 그 부분에 그건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 네, 그 혼인한 적이 있고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어쨌든 권력관계 안에서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물론이죠. 본인의 혼인 경험이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결혼했던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쉽게 사람들이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저런 경험이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성폭력이라는 언어를 갖다 붙이는가 이런 식으로 아주 성폭력과 이 성적 관계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하는 게 결혼 경험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누군가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일부러 그 프레임을 씌우고자. 네, 바로 그게 과장이고 찌라시고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확산이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서서 좀 바로잡겠다 하고 편지를 쓰고 오늘 인터뷰에 대표님이 나서신 건데요.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거짓 이야기를 모두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정보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적혀 있던데 누가 지금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김진 씨가 이제 정보를 인터넷이나 정말 최측근 신뢰하는 몇 분들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하시거든요. 도움을 주시고 있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김진 씨는 안지사의 수행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의 관계성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이것들을 만들어서 혹시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김지은 씨는 하시는 건가요? 김지은 씨뿐 아니라 저희들도 하고 있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유포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해봤을 때 저희들이 저조차도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2차 피해가 이렇게 심각해진 게 주말을 지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CCTV 얘기가 나오면서부터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검찰이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CCTV를 확보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 전 지사 모습하고 김지은 씨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이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 측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CCTV는 공개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개된 적이 없는데 지금 다 봤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CCTV를 검찰에서 공개한 적이 없고, 다만, 출입하는, 안 지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지은 씨가 들어가고, 김지은 씨가 몇 시간 있다가 나오고, 요런 영상이 확인됐다. 이 정도만 이제. 기사로? 이게 사실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CCTV 오피스텔 CCTV는 공개된 적 없다. 지금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대표님도 못 보셨고 김지은 씨도 못 본 거고. 전혀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번이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김지은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33살의 성인 여성 그것도 지사의 정무비서를 할 정도로 수행비서를 할 정도로 인지가 뛰어난 여성이 4번이나 과연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느 정도 자발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안 지사 주장처럼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일각의 여론들이 막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의 답변은 어떤가요? 어이없어하죠. 왜냐하면 안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는 그 위치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 관계나 위치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인데 이를테면 그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는
지시를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위치에서 왜 저항을 못했냐, 왜 거부를 못했냐, 나를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입장을 좀 바꿔서 어떤 사람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우월적지를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다. 이건. 예. 아예 일을 그만둘 생각을 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4번이나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시작하신 게 작년 7월이잖아요. 예. 작년 7월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이제 노력을 했고. 측근한 사람에게 얘기한 정도 말고도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건 참고인 조사나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낼 것이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게 이제 마지막 2월 25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바로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다 얘기를 했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들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측근에게, 선배에게 한 명하고 상의를 한 걸 정도로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성폭행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다 얘기했던 것을 이번에 검찰 조사가 다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증인도 그렇죠. 있고. 네네. 아마도 제 참고인 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김지은 씨와 다른 한 분, 그 전 연구원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 외에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피해자는 더 있는 건 맞고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1명 이상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원 A 씨 말고도 고소하신 분들 말고 최소 1명 이상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폭행, 성폭력이 분명하고요. 네, 모두가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이고 그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우월적지, 권력을 위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민 중이신 거군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할까 말까를.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적 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논리를 깰 증거들, 증인들 입증할 자신 있는 상태십니까? 네, 김지은 씨는 사실 모두 진술했고 이에 부합하는 모든 이제 참고인들, 증거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그 뉴스들이 지금 이제 미투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저희도 안 다룰 수 없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다른 뉴스가 좀 덮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는 결코 덮여서는 안 되는 뉴스 가지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미투의 웬만한 뉴스는 다 지금 소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실시간 뉴스 검색어 상위에 오를 만큼 큰 주목을 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경찰의 인터넷 댓글 여론 공작이었습니다. 경찰.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경찰. 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정원 여론 조작 아시죠? 군 여론 조작 아시죠? 그런데
경찰까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아니 경찰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경찰이 2011년 작성한 내부 비밀 문건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알려진 건데요. 예, 예. 이 경찰이 인터넷 여론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군만 해도 좀 우리와는 그래도 민간과는 먼 느낌인데 약간 정보기관 같은 경찰은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경찰관 수십만 명이에요. 경찰 조직이. 그렇죠. 그렇죠. 경찰마저도 그런데 예. 이 왜곡된 정보가 전파하는 정도에 따라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웠는데요. 1단계는 경찰 보안사이버 수사요원 88명이 이제 가담을 하는 거고 예. 2단계는 경찰 내부 보안요원 1860명 전원을 3단계는 경찰과 보수단체 한 7만 8천 명 정도를 동원하도록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으로 동원한 인원이 3,500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20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3,500명도 어마어마한데 그 20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한 건 아니고 동원하려고 일부 또 동원한 그런 이제 정황이 드러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 경찰 수뇌부까지 이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런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경찰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입니다. 불면이요? 잠 못 자는? 그러니까 경찰이 인터넷 여론 공작에 가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참 깜짝같이 속였다. 경찰이 그동안 시치미 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군 얘기 나오고 국정원 얘기 나올 때 뜨끔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네, 관련자들은 얼마나 떨면서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게 6년 전이잖아요. 예. 2012년 12월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국정원은 2009년,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부터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예. 경찰도 2011년 지금 댓글 공작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들 줄줄이 처벌될 때 경찰 관계자들은 싹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그거 숨기느라고 힘들었을까. 네. 이런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빨리 드러날 걸 어차피 드러날 걸.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도둑한테 도둑 잡으라고 한 격이었다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도둑한테 도둑 잡으라고 하면 잡겠습니까? 우리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터졌을 때 달려간 게 경찰이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댓글 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대선 사흘 앞두고 예. 그것도 느닷없이 한밤중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예. 아무런 댓글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예. 경찰도 댓글 달고 여론 공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남의 잘못을 들춰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야.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또 셀프 조사하다 말 건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문제만 터지면 셀프 조사에 맡기는 것 같아요. 검찰 성추행 폭로 나오니까 셀프 조사 맡겼죠. 예. 경찰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 터지니까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 네. 그동안에 진상조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댓글 공작은 한 명이 댓글 달았다고 인정을 했다. 요거 지금 어제 발표했어요. 경찰 진상조사팀이 조사해보니 한 명이더라. 네. 지금까지 인정한 건 한 명이다. 애써 의미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이게 아까 그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는 지금 몇 명이 77,917명을 계획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경찰 수뇌부까지 가담한 일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 스스로 셀프 조사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꼴이고 믿는 도끼에 국민 발등 찍힌 꼴이네요. 5476님의 따끔한 한마디를 끝으로 1부 줄입니다. 2부로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반도 상황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5월에 만나자 이렇게까지 제안이 나온 이 상황. 오늘은요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앞으로 장애는 없는 것인가? 스탠퍼드대 신기욱 교수 연결해서 이 상황 미국의 시각으로 좀 진단해보기로 하죠. 그리고요, 제가 어제 하도 속이상해서 일부 여는 말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증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 이렇게 비난을 한 데 대해서 검찰이 나와서 소환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 못 나가겠소. 난 5.18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진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조 신부 연결을 해보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십니까? 경제적으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은행이요, 2018 한국 보통 사람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내가 보통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의 북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참 한반도가 격변의 상황입니다. 예. 저희 뉴스쇼에서는 계속 국내의 시각으로 이 한반도 상황을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미국 내부의 시각으로 좀 이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워싱턴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미국 내부의 장애물들은 없는 건가? 예. 미국 연결합니다. 재미학자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신기욱 교수 연결을 해보죠. 신기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랑 6개월 만에 만나시는 거네요. 예, 글쎄 제가 작년 아마 9월 초에 한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딱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요. 그러니까 6차 핵실험,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에 그렇죠. 저랑 인터뷰하셨어요. 예. 그때는 그야말로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던 상황. 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소용돌이치던 그 무렵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빠르면 6개월 안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거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속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낙관을 하시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이거 오보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도대체 뭘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결국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아마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북한이 핵이나 이제 미사일 기술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완성하는 단계에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아주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아니, 핵무장 완성에 가까워 올수록 왜 대화 국면이 돼요? 북한이 뭐 핵만 갖고 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소위 이제 뭐 그 병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핵이나 미사일을 보유한 다음에는 뭐 경제라든가 또 지금 말이 나오는 뭐 정상 국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핵만 갖고 나는 그냥 뭐 이것만 갖고 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예측을 하신 거군요. 예, 핵 완성이 가까울수록.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사실은 뭐 계속 군사 옵션 얘기를 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원칙론자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에 기반한 굉장히 그 협상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배팅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배팅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6개월 전에 지금과 같은 상황 예측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그 친서를 전달하고 오케이 5월에 만나자, 이 장면은 신 교수님도 놀라셨죠?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안 놀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놀라기도 하고 안 놀라기도 하는 게 뭐예요? 안 놀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란 거는 정말 그렇게 갑자기 미국이 그 정상회담 카드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야 역시 트럼프구나.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 놀란 부분이 좀 있죠. 뭐 트럼프라면 가능해? 한데요. 예. 정상적이면은 이제 잘 알았고 우리가 이제 며칠 논의한 다음에 뭐 통보를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놀란 게 뭔가하면은 사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에 이제 7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당일날 이제 점심을 이제 정부 내 이제 조금 중요한 분하고 이제 점심을 했는데. 정부의 고위 관계자하고? 예, 저보고 자기가 점심을 하고 자기도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가야 된다. 특사단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특사단이 트럼프를 만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저보고 꼭 만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마 금요일날 오전에 만날 것 같다. 뭐 이 정도 기뜸을 해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저녁 때 돼가지고 이제 중대 발표가 있다 하고 7시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상당히 놀랐던 거죠. 그 고위 관계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5월에 북미 정상회담 합시다 이 소식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조금 놀라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에 이제 전공법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이제 소수긴 하지만 약간의 그런 희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강경파 말고도 정부 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 말씀이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 9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은 아마 그때부터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좀 우려라든가 이런 점이 좀 있죠. 워싱턴에는. CIA나 이런 쪽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보 관계자, 정보 당국 이런 쪽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드리긴 그런데 아마 북미 간에도 물밑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을 동의하긴 했지만 사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거고. 사실 이것도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만은 발표도 백악관에서 한 게 아니고 한국 대표단이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북한이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5월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뭔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북미 간에 좀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한국 팀에서 한 얘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약간 크로스체크랄까 한국은 못 믿는 건 아니지만은 좀 정확한 의미라든가 메시지를 좀 체크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국이 체크해보고 있는데 왜 북한이 아무 대답을 안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밑 접촉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도라든가 정확한 메시지 같은 거를 이제 체크하고 있는 중이다. 확인한 다음에 그때 아마 그게 되면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자, 주변 분위기들, 백악관 분위기, CIA 분위기 이런 쪽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이런 파격 행보를 보였을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철저히 국가 이익,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뭐가 이익이라고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파격 행보를 보였을까? 전 이게 궁금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당히 좀 코너로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러시아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 본인의 스캔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문제로 지금 제가 워싱턴 갔을 때 이제 주요 경제 보좌관이 사임을 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어떤 북한하고의 어떤 진전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테이블로 나온 거라는 이제 인식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중간 선거 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아마 재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핵화라든가 더 큰 딜을 하지 않을까. 아하. 지금 그렇죠? 북한 지도자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결국은 내가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11월 중간 선거 임할 것이고 그 후에 2년 뒤의 선거를 바라보고는 이제 비핵화 스케줄을 쭉 갈 것이다. 그러면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트럼프라는 걸 감안할 때는 이거 뭐 2년 뒤에 정말 비핵화까지 차근차근히 진행될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낙관해도 되겠네요. 과연 그게 정말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있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조윤 대사라든가 이제 그런 국무부에 이제 북한을 했던 분들도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얘기 들으면 이제 틸러슨이라든가 맥메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라든가 또 워싱턴 내에는 이제 이런 트럼프식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미국이라는 곳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렇죠. 굵직한 결정을 이번에 트럼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철저히 의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트럼프 스케줄로 그대로 간다고 하기에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지지자들은 어때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실은 보수층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얘기한 후에 지지층에서 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전달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화자찬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보통 때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 봐라 내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잘한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트럼프의 한테 뭘 얻으려면은 트럼프를 많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많이 띄워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어르듯이. 그래서 이제 이번 특사라도 가가지고 아마 공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잘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는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단 그냥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대강 대치 때는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12개월이면 대화 국면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특히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금방 그냥 정상회담 두 번 하면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페이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을 제일 우려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북한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상회담도 사실 4월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빠른 느낌이 있고. 빠르죠. 5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제 북한의 페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갈 건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이제 갈 건지 왜냐하면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김정은까지 만나서 했는데 결국 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는 정말 군사 옵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화 국면을 잘 관리하면서 좀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난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서 결실까지 나와야 되는 이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자 이런 말씀.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는 굉장히 좋죠. 방향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해온 거죠. 미국에서 보시기에도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건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뭐 그 운전석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재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운전대를 잡는 건 좋은데 그렇죠? 뭐 잘못 가면 책임을 다 우리가 써야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좀 있고 저희하고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전대를 나눠 잡아야 되는 건가요? 왼손 오른손 하나씩?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한 번 하고 말았지만은 지금은 어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단 만들면서 앞으로 3년, 4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좀 이런 페이스 조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빙상 뭐 게임의 비유를 하면 지금 이제 한 10바퀴 중에 한 바퀴 정도 도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 페이스로 간 건데 저희가 10바퀴를 다 돌려면은 좀 길게 보고 호흡을 잘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 번으로 모든 게 끝날 거다. 마치 통일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긴 안목으로 페이스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미 그리고 이 한반도에 돌아가는 상황들 체크해봤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이세요. 신기욱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걸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는 가면을 쓴 사탄이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지난해 4월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대목을 넣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요. 조비오 신부 유족들은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광주지검이 전두환 씨를 2차례 소환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전 씨가 모두 다 불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적어냈는데 본인은 5.18과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하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 유족들 기분은 어떨까요? 만나보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그 회고록이요. 작년에 많은 논란 속에서 판매 금지 신청도 법원에 제기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서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너무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그 5월 단체들 그러니까 5.18 재단, 5.18 유가족회, 부상자회 그리고 5.18 민주변호사회 등 이 5월 단체들이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면서 광주지배부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배포,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를 했죠. 삭제하지 않고서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죠.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지금 풀려 있는 거군요. 자, 우선 그 책이 딱 4월에 나왔을 때 삼촌인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헬기 사격 없었는데 왜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느냐라고 쓴 대목을 보고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분노가 일었죠. 이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광주의 상처를 더 한번 헤집어 고통을 안기는 짓입니다. 또 그 관련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했던 저희 삼촌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쟁이라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유가족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헬기 사격은 국방부도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하고 광주천에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걸 8곳에서 집단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하고 전일빌딩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걸 6곳에서 또 집단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비오 신부님이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파렴치한이다. 사탄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쓸까? 저는 회고록에 이런 게 쓰였다는 걸 읽으면서도 눈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렇죠. 피가 쏙 붙인다는 표현이 이때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두환 씨한테 직접 혹시 항의해 보셨어요? 이 회고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죠. 직접 말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제가 말한다고 회개할 사람이었으면 그런 못된 회고록을 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더니 지난달 22일, 27일 2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2차례나 불응했답니다. 신부님, 그 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이유를 알아보셨어요? 이미 다 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전혀 그 죄가 없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진술할 여지가 없다. 또 심지어는 자기 건강상의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출석에 이제 불응했던 거죠. 지난 2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회고록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의견서도 또 따로 제출을 했어요? 3월 2일에? 그래서 거짓 회고록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훗날 미래의 역사의 몫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18 이 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각자의 해석이 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그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을 달리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해 부인 이순자 씨가 우리도 5.18의 억울한 희생자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웃으세요, 신부님?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기가 차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희생 제물이라니 이 말이나 됩니까? 정말 오히려 정말 그렇게 거짓 회고록을 내놓고 자신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한이지 어떻게 우리 거룩한 사죄를 이끌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5.18에 희생을 당한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참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조비오 신부를 지칭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그런 것 아니요라고 속으로는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조비오 신부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평가되고 있고 전두환 씨에 의해 평가되고 있고 그걸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조비오 신부님께서는 생전에 당신도 또한 한 인간이신지라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이죠. 그래서 전두환 이름 석자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시고 또 한숨을 내쉬시곤 하셨죠. 전두환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죄악을 반성하고 그래서 5.18의 진상이 더욱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라셨지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전두환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에 점령당한 또는 악의 도구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악에 오염되어 있는 그가 회개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저는 지금... 이제라도 전 씨가 한 인간으로서
정말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7002님 1000번 만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데 지금의 태도 참 기가 찹니다. 예, 전두환 씨에 대한 분노의 댓글들 지금 막 쏟아집니다. 1513님 사탄, 악마, 양아치. 안 좋은 단어는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은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사탄인지 모른다. 화가 난다. 예, 이런 욕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사는 모양입니다. 신선호님 또 이런 문자 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카보다도 더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일부 인터뷰 듣고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4353님은 그런데 이제 이 김지은 씨 측의 인터뷰를 들으신 거잖아요. 듣고 반론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4353님. 안전지사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웠다면 내부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안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문자. 이정록님은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과연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비서분의 책임도 일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안 지사 과실이 90% 이상이라 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정민 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 번은 뭐 성폭행 있을 수 있지만 4번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는 반면에 장정아 님 등등은 지지한다. 이거는 힘내고 끝까지 가야 될 문제다. 김지은 씨에게 응원 문자가 들어오고 남성남님은 미투 불편하고 불편하다 그만하자고 하는 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그만 지겹다라고 한 사람들하고 오버랩이 된다.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대해보자라는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다양한 논란들이 지금 댓글 저희 인터넷 게시판 뭐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요.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얘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십니까? 보통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신한은행이요. 2018년 보통 사람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서울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면 20년이 걸리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 무려 40년이 걸린답니다. 미혼 자녀가 독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917만 원. 뭐 이런 등등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요. 오늘 이 부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 씨는 보통 사람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사람보다 약간 아래인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거고. 자, 들으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인가? 조금 위인가? 조금 아래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은행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 있나요? 제가 아까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성인들 20세에서 64세 금융소비자, 금융활동을 하는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한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보통 사람의 월 평균 가구 소득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구 소득 총 얼마가 나왔죠, 선생님? 한 4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월 4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평균이랍니다.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40? 네. 우리들 체감하고는 좀 다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평균의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300만 원 이번 조사에서 300만 원 이하의 를 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45% 정도 되고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 한 55% 정도가 됐는데 그 55%의 인구가 나머지 45%의 평균을 갖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소득층이 소수지만 워낙 많이 버니까. 그렇죠. 예.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네네. 고소득층은
월 평균 1,003만 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소득층은 186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 고소득층은 그 전에 2016년하고 비교해서 35만 원을 더 벌고 월. 저소득층은 7만 원을 덜 벌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지금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보통 한 7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들 갖다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소득층의 여기서 이 정의는 300만 원 이하 가구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 소득이 한 1,003만 원으로 한 지난해보다 한 35만 원이 늘었고 저소득층은 또 186만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7만 원이 줄어가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배율이라고 그러죠. 그 차이가 지난해에는 한 5배 정도였는데 이게 한 5.4배로 늘었어요.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438만 원 중에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10%는 빚을 갚는 데 쓰고 22%는 저축하는 데 쓴다라고 조사가 됐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데 100만 원씩이나 저축하는 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씩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해요. 우리 저 평범한 시민들 중에. 글쎄요. 이 조사에 의하면 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한 잉여소득 그리고 남는 소득 저축도 안 하고 남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정도로 한 80만 원 정도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균의 함정이에요.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65%입니다. 전체에. 이 조사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근히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마이너스 통장이나 안 쓰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니까 너무 지금 위축되지 마시고 문자들이 벌써 이게 진짜입니까? 문자들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미혼의 자녀가 독립하려면 드는 돈 최소로 드는 돈이 2,917만 원. 네네네네. 결혼해서 독립하는데 혹은 결혼 안 하더라도 독립하는 데는 이 정도가 된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뭐 사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과연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데서는 임대 보증금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 같은 거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한 몇 억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그러면은 완룸이나 뭐 조그만 주택에 뭐 한 2룸 정도의 임대 보증금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부모가 이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30대 이상자가 자기 생활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4명 중 1명꼴은 사실은 거의 뭐 경제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캥거루족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30대 인구의 한 45% 정도는 부모한테 얹혀 사는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서울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서울 기준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쓰는 거죠. 하나도 안 쓰고 아파트를 사려면 서울에서 20.7년이 걸린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하나도 안 쓰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26.5년. 26년하고도 반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걸리지 않나? 더 걸립니다. 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자기 소득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균 6억 뭐 혹은 6억 5천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강남의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근데 사실 강남의 8억 가지고는 어디 가서 참 명함 내밀기도 사실은 그래요. 보통 뭐 10몇억 이 정도 하는데 44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180만 원 정도를 남겨요. 저축 한 100만 원, 80만 원 잉여자금 해가지고.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한 20년 모으면 한 4억 정도 얼추 넘죠.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보증금이 있으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전세 사는 사람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세로. 그 한 20년 정도 걸리는 거고 강남에 진입하려면 한 27년 정도가 걸린다는 게 이번 조사죠. 그럼 월세 사는 사람 기준으로 그럼 가보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임대 보증금이 한 3,500만 원 정도고 월세 사는 사람의 평균 소득은 또 줄어듭니다. 한 34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아야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쓰고는 아니고. 그렇죠. 생활비 쓰고. 최소로 하고 다 모은다 생각하면. 그렇죠. 40년 정도가 걸린다. 최소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은 그렇고 서울이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균 가격을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년,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이 한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겠죠. 아유, 그러니까 이걸 좀 앞당겨 보자라는 게 지금 정부가 항상 뭐 매번 정부가 다 추구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파트 가격 끌어내리든지 하나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적으로 취하기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집을 재산의 개념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랬죠.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개헌이 되면 사실은 저는 주거 안정 이것도 좀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개헌 사항에다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헌법에다가 지금은 헌법 35조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국가는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권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주거권도 인정을 해주는 게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주거권을 어떻게 지금까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항상 부동산과 전쟁 선언하지만 판판이 깨졌고. 근데 전쟁을 선언한다고 하지만 모든 정권이 전쟁을 선언한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죠. 말로는 전쟁이지만. 그러니까 2014년에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향 안정화되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번 정부도 사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잡히진 않고 있는데 워낙 지금 초기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좀 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왜 그러냐면 주택시장은 부채 의존 시장이잖아요. 금리 너무 중요하죠. 부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말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유동성이 줄게 되고 그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막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레그 타임을 갖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 변수예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호의적이냐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느냐. 근데 현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죠.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을 피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각종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들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해 보면 아주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유동성 해외에서 돈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을 좀 더 쏠렸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도 올리는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유동성이에요. 바로 금리고 두 번째는 정책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람들의 기대 심리예요. 가장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그렇죠. 요게 이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김연아 의원이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그렇죠. 그분은 사실은 반대 전망을 했거든요. 부동산 정책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인데 윤석천 선생님은 지금 그 반대 전망을 그렇죠. 제가 다음번에는 김연아 의원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 한 1, 2년쯤 후에 누구 말이 맞았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보고서 오늘 뭐 아주 그냥 개요만 정리해봤는데요. 시사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어떤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소비 위축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장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소득 불균형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관문을 열어달라, 벌집을 제거해달라, 고양이를 구조해달라. 119에요. 이런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소방서에서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출동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오죽하면 이런 기준안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긴급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기도 해서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질문을 해보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기획홍보팀의 소방장이세요. 하종근 소방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소방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현관문 열어달라, 벌집 제거해달라, 고양이 구해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나가십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지금 기준에는 다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요. 예. 단순 문개방이나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동물의 사체 처리, 포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화를 119에 하신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좀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출동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거절하기가 죄송해서 결국은 다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뉴얼을 딱 정하겠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긴급 상황에만 출동하겠다 이런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실 생각이세요? 긴급 상황이라 하면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이 났다 하면 이건 무조건 당연히 출동이죠? 예, 맞습니다. 당장 긴급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요. 안 열려요. 무슨 수를 써도.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출동을 해서 문을 따주셨다는 건데 이제부터는 출동? 안 하고요. 안 하시는 그 거죠. 열쇠 업체를 알려드리거나 유관기관을 연결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대략. 문 따달라는 경우도 하루에 한 10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문이 닫혔는데 가스 냄새가 솔솔 나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확인이 되면 그걸 제거하고 단순한 사항이면 열쇠 업체를 알려드려서 열쇠 업체로부터 또 해결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이 닫혔는데 역시 문이 닫혔는데 집 안에 위급한 환자, 고령의 환자 이런 분이 누워 계시다. 이런 경우는 즉시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해드려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닫혔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가 따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동물에 관한 민원으로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인근에 다리가 부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이러면 지금까지는 신고하면 출동하셨던 거죠? 거의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동물 보호센터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을 줘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고양이가 아니라 멧돼지나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멧돼지나 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해서 그렇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속도로 그 한가운데 동물이 죽은 사체가 있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도 폐기물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 쓰레기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관련 부서나 안 그러면 동물 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해드리는 거 이것도 역시? 예, 맞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염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슴 한 마리가 죽어있다. 이러면 이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은 앞에 차가 끼익 하고 서고 뒤에 차가 와서 추돌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겠어요? 그 만약에 교통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거나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그거는 좀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 케이스마다에 따라서 다 다른 대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말벌집 제거해달라면서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말벌 제거는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그 유관기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원봉사단체인데요. 각 시군별로,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모두 다 출동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긴급하거나 아니면은 출동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만 출동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세부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긴급 상황에 소방력을 집중하겠다는 저희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이런 세부적인 기준안이 나왔을까 싶은데 하 소방장님,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13년. 지금까지 현장 다니시면서 이건 진짜 황당하더라 했던 신고 어떤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막 위급하게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미용실에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손님분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파마하신다고 뒤집어 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다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들어가서 비둘기 이렇게 잡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은 드론이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나무에 걸리거나 뭐 호수공원 같은 데서 이제 드론이 물에 빠지면 그런 걸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새로운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나가서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출동 안 합니다. 와, 진짜 소방서에서 별일을 다 하셨네요. 물론 이제 소방서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국민들이 도움 필요하면 최대한 도와드리면 좋긴 합니다만 드론 찾으러 갔다가 진짜 위급한 일이 생긴 그곳에 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자제해 주십사 하는 건데 진짜 갑자기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떠오르는 번호가 119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119에 신고해도 됩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거시면 저희가 해당 기관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119로 걸으시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정 어려우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 긴급 신고는 119. 요 3개만 알아주시면 전화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 신고 112, 민원 상담 110, 110, 긴급 신고 119. 요렇게 일단 3개는 외워주시고요. 그래도 정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위급하긴 위급하다 하면은 119 그때는 거시면 친절하게 연결되는 번호를 알려드린답니다. 이런 매뉴얼 잘 시행된 걸 바탕으로 해서 또 개선할 건 개선한 후에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A부터 Z까지 궁금증 잘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위해서 안전 위해서 많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하종근 소방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지독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